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세 번째 장점. 첫 번째가 이제 투약 편의성, 두 번째가 시밀러 방어였잖아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유효성과 부작용 동시 개선입니다. 만약에 26년에 알테오젠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3,500억이 한 번에 꽂혔다. 그러면 27년 1조 컨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엄민용 연구원입니다. 제가 연구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핫한 주식인데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막 엄청 화제가 되진 않는, 작년에 예를 들자면 2차 전지처럼 막 이렇진 않는, 근데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3년 전부터 탑픽으로 묵직하게 미셨던 그런 연구원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한번 좀 나와주세요. 네. 이런 회사도 좀 소개하고 싶고 연구원님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실까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오셨는지? 네. 저는 이제 응용화학 생명공학 공대에 나와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석사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약물 전달 시스템. 네. 제약회사에서 한 6년 3개월 정도 이제 신약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뭐 기초과학부터 뭐 제형개발, 분석법 연구, 그리고 식약처 허가자료 작성이나 임상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하셨다가 연구를 했었고, 뭐 특허랑 논문 작성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까지 이제 제약회사에 있다가 이제 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2021년에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를 탑픽이라고 하죠, 우리가? 맞습니다. 미셨는데 그때 로직이 뭐였어요, 그때는? 일단 제가 석사 때 전공했던 분야가 또 약물 전달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했었고, 약물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몸속에 넣는다는 의미인가요? 효과적으로, 또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이제 전달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제가 석사 때 전공이었던 만큼 알테오젠을 처음 봤을 때 이 기술에 대한 파급력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냥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기업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이나 또는 지금 계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던 기업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기를 실제로 두들겨 봤을 때 이 기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가장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때 판단이 있었고, 그때 또 전통제약사 제네릭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위탁 생산 사업, 그리고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약에 레드오션으로 간다 그러면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그 뷰들이 바이오텍으로 2, 3년 안에 옮겨질 걸로 또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제 산업 경력을 좀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이오텍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때 이제 탑픽으로 알테오젠을 좀 시장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때가 한 3조? 3조. 네. 지금이 한 14조 정도. 14조.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이 올랐는데, 사실 3조에서 14조까지 그냥 5배 올랐다 이렇게 하기에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었을 정도로. 정말요? 22년도에 시가총액이 이제 1.4조까지 한번 3조에서 1.4조. 야, 이거 좋다라고 했는데 반토막이 났구나. 그때 이제 모든 원망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기술이 좀 반환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현대차증권에 있었을 때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컨빅션 콜 보고서를 알테오젠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이었는데 좋다고 했어. 근데 반토막이 났어. 근데 강하게 사! 컨빅션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긴 하지만 2019년도 당시 기술 이전을 체결했던 걸로 보고 있는 사노피 이제 기술 이전 건수가 이제 기술 이전 반환될 거라는 루머가 이제 한참 돌았던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머크 기술 이전도 이제 반환되는 거 아니냐까지 확장되면서 알테오젠의 기업의 가치가 사실 피아 주사의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네. 담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빅파마 기술 이전이 반환된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루머들로 우려들이 인해서 있었어.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던 것도 편출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바이코를 세게 한번 외치신 게 지금 딱 10배 오른 거예요. 그죠? 그때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 회사가 시가총액 이미 14조면은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그런데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보면 연구원님 쓰신 이번에 이제 그 인덱스 보고서에 보면 네.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네. 바이오 플랫폼이 뭡니까? 네, 일단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죠. 이제 카울만 바꾸면 이제 연속적인 이제 차량을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도 플랫폼 기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뇌 투과를 잘하는 물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알테오젠처럼 피하 주사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면 피하 주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정맥 주사처럼 이렇게 깊하게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좀 덜 아픈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뭐 바이오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에 대해서 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벌침입니다. 벌침. 네. 벌은 우리 피부 표면을 톡 쏘고 날아가잖아요. 네네네. 독침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독이 전신에 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물질을 잘 전달시킬 수 있는 물질이 그 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벌독, 뱀독, 전갈독, 그리고 거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혈액을 잘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까지 이빨이 도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을 잘 섭취합니다. 그 이유가 이 물질 때문인데 이 물질의 이름이 바로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는 이제 딱 들으셨을 때는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물질이에요. 우리가 점안액으로도 넣고 코나 팔자 주름 필러에도 사용하는 필러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어려운 말이지만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이렇게 물렁물렁 탄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젤 같은 물질로서 이미 우리 몸에 있는 그래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혈관까지 도달하는 어떤 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벌침이 독을 톡 쏘고 날아가면 이 독이 혈관까지 메인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 젤을 일시적으로 붕괴시켜주는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를 같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이제 메인 혈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뱀독, 전갈독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기술을 의약품에 적용했더니 기존의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구제로 투여하면 침이나 위액에서 다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약품은 보통 혈관 주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링겔 달고 이제 투약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혈관 주사를 맞는 건데 이 환자들이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를 섞어서 약물을 투약했더니 우리가 뱃살에 찌르는 혈관 주사만으로도 그걸 이제 피하 주사라고 하죠. 피하 주사만으로도 혈관 주사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피하 주사를 그냥 찌르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돼서 약효가 떨어지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항암제라면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 암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항암제 같은 애들은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써서 이제 피하 주사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따 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항암제들은 왜 꼭 피하 주사로 가야 되느냐? 일단 의약품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 피하 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입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혈관 주사 같은 경우에 4시간 정도 투약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피하 주사는 보통 5분 이내에 투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입원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환자 편의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이오 시밀러를 방어할 수 있다. 바이오 시밀러를 비슷한 거를 만드는 거랑
네. 이것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리 이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특허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복제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케미컬 약품 같은 게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고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는데 국내에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약품이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약가가 훨씬 낮은 상황에서 시밀러가 출시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팔고 있다가 비슷하게 더 싸게 만든 애가 있으면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기존의 바이오 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혈관 주사 제형으로만 출시할 수가 있고 오리지널 기업은 피하 주사로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래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아도 이거는 지금 피하 주사를 할 수 있는 애고 얘는 안 되는 애니까 차별화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하 주사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막을 수 있는. 요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피하 주사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과 이제 바이오 시밀러 환자도 좋고 그 약을 만들었던 이제 회사도 좋고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플랫폼 얘기하다가 피하 주사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벌침하고 비슷하다. 그 효과를 여기다 약을 넣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돼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약에도 쓰고 저 약에도 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여러 약물에 섞으면 그 모든 약물들이 다 혈관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뀌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인 거죠. 그렇군요. 여기도 저기도 다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 기술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바이오라는 게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플랫폼이냐? 그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한에서 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은 귀여운 제목이네요. 엄니버스라고 해서 제 이름을 붙여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을 좀 재밌게 묶어봤고요. 변화를 읽어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4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보시면 지금 CDMO는 위탁 생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빅파마는 보통 이제 투자할 자금이 생기면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약 기업에 또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비용을 쓰기 때문에 생산은 보통 외주를 맡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CDMO, 위탁 개발 및 생산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가 끝난 바이오 약품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출시하는 제품이고, 요건 셀트리온이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3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약 개발이었는데 신약 개발은 아직 국내 기업들 중에 블록버스터 약품을 개발한 기업이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4대 바이오 산업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은 딜을 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많고 또 성과가 집중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4대 바이오 산업으로 따로 분류해도 될 만큼 이제 중요하다. 기존에는 이제 좀 약 만들어주는 거, 혹은 더 싼 약, 비슷한 약 만드는 거, 혹은 아직 신약 만드는 거, 이 세 가지였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 장 보시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빅파마 기술 이전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좀 정리를 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ABL 바이오, 종근당, 오름 테라퓨틱,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굴지에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통 제약사는 종근당 한 곳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금력도 높고 기존에 연구 인력도 많았던 전통 제약사가 아니라 바이오텍에서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오테크 기업이.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도 뭐 결론적으로 얘네도 다 반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증거로 설명드리는 게 계약금 비율입니다. 계약금 비율.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실 때 이 기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미국과 유럽에 있는 바이오텍이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할 때 네. 전체 계약 규모의 5%에서 8% 사이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이 받으면 땡 하는 이 금액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 계약할 때 얼마를 계약하느냐 네. 이런 거죠. 나 확실히 살 거면은 많이 줘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가 2022년 1월 12일에 사노피하고 1.3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1.3조도 굉장히 큰 규모지만 네네네. 이 금액은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 받을 거죠. 그럼 계약금이 중요한 건데 네, 얼마나 무려 받았냐? 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900억. 이게 전체 계약 규모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텍으로서는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텍 수준만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질이 이제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존슨앤존슨과 무려 2.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1,300억 원을 받았어요. 반환하면 누구 손해죠?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 빅파마의 손해죠. 빅파마의 손해죠. 그리고 이게 900억, 1,300억 이렇게 나온 이유는 비딩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너네 물질이 좋아서 우리가 한 번에 1,300억을 줄게가 아니라 나는 500억, 그럼 난 700억 이렇게 올라가서 1,300억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리가캠이 존슨앤존슨과 계약을 했지만 네. 비딩을 했던 또 다른 빅파마가 안에 있겠다라는 또 예상이 그럼 나도 사고 싶었던 애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과거에는 이제 ABL 바이오랑 사노피 딜 나왔다. 그러면 얘는 팔고 이제 안 봐. 이런 좀 접근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요. 이 기업이 또 하겠구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연내 기술 이전을 추가로 목표하고 있고 네. 리가켄 바이오랑 알테오젠은 지금 3분기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뷰도 언젠가는 이제 통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들이 또 기술 이전을 빅파마하고 체결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이었다. 플랫폼 기업이었다. 네.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 돈 벌어왔던 이 세 가지 큰 축에서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의미 있게 지금 빅파마들이 나도 좀 하자 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야, 그 정도의 기술력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이런 그 대단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알테오젠이 현재 갖고 있는 계약 중에서 최근에 이제 변경 공시됐던 네. 2월 22일 공시를 보시면 네. 무려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하고 이제 거기는 펜브롤리주맙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원료명이어서 네. 좀 낯서실 거고 제품명으로 말씀드리면 키투르다라는 제품입니다. 키투르다. 네. 이 키투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갖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네. 의약품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제품 매출로 가장 실적이 높고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작년 34조 원을 팔았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34조 원.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품이냐면 네. 머크 전체 매출액이 70조 원이에요. 그 중에 무려 거의 50%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키투르다 한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럼 머크는 아까 제가 피하 주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알테오젠하고 이번에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투르다라는 거를 머크는 팔아먹고 있는데 34조 원이나. 네. 근데 이게 지금 만료가 되나 보네요. 2028년에 이제 드디어 특허가 만료되면서 네네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지금 이거 키투르다를 만들라고? 출시하려고 벼르고 있죠. 지금 34조 중에 10%만 팔아도 3.4조 원.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머크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피하 주사요 할 수 있는 거 이거 넣으면 경쟁력이 확실히 생긴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을 항상 설명드릴 때 들어오는 챌린지가 뭐냐면 이게 진짜 가능하냐예요. 우리나라 그쵸. 바이오텍이 한 번도 빅파마로부터 수천억의 판매 금액에 따른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받는다?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알테오젠을 보실 때 많이들 반신반의하세요. 네. 근데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피하 주사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를 버느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죠. 네, 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거의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키트루다 피하수화 제형의 가치를 제가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거는 키투루다라는 아까 지금 우리 항암제 34조 원 팔리는 매출 34조 원짜리 약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몸속에 넣는 방법은 혈관 주사였어요. 맞습니다. 아픈 거죠, 그게 입원해야 되고 막 이런 입원해야 거. 되고. 네. 근데 이거를 알티오젠의 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10조에서 15조 이렇게 큰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올해 드디어 이 키트루다 피하수화 제형의 3상 발표와 3상. 네, 이게 가을쯤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아, 네네. 빠르면 올 4분기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25년 4분기부터 판매가 개시될 걸로 보고 있어요. 25년 4분기. 네. 그러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겠네요.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매출액에 따른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에다 넣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어도 일단 지금 26년부터인 거고 네. 지금은 24년이니까 네. 당장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확실한 미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확정되는 게 이제 3상 발표 뭐 이때쯤부터 이제 아주 점점 확실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상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키트루다 전체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2027년 특허 만료 전까지 피크 세일즈를 달성할 겁니다. 358억 달러를 달성하게 될 거고 40조가 넘어가죠. 40조가 넘네요. 여기서 머크가 얘기한 목표치가 있어요. 2028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50%를 전환하겠다. 아, 우리가 지금 혈관 주사에서 이걸로 50%는 전환시키겠다. 2028년까지. 네, 그 가이던스를 그대로 지켰을 때 2027년 약 40%가 키트루다 피하수화 제형으로 전환될 걸로 보고 있고 네.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액의 로얄티와 마일스톤이 각각 7%, 5%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6년부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알테오젠 공시를 보시면 네. 마일스톤은 총 1.4조가 들어온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마일스톤이. 네. 네네네. 이건 특정 목표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일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네. 뭐 5조 팔면 이제 7%면 3,500억 주고 그 다음 또 5조 팔면 3,500억 주고 하면서 1.4조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1.4조를 다 받고 난 다음부터는 로얄티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 금액에 따른 로얄티로 5%로 줄어듭니다. 왜 2%가 줄어드냐면 판매 마일스톤은 야 너네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2%더 얹어서 일정 기간 줄게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성공 보수가 포함된 거죠. 마일스톤은. 네. 그래서 25년, 26년, 27년 1.4조 원이 다 누적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로얄티로 받는데 27년에 이미 누적 매출이 20조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27년 어느 순간부터는 로얄티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20조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그러면 지금 합산 매출액 보실까요? 2027년에 40%가 키트루다 피하수화 제형으로 전환되고 네. 마일스톤과 로얄티를 동시에 이제 받고 또 받는다고 가정하고 네, 또 원료 매출이 나오거든요. 히알루론산 분해효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걸 생산해서 또 머크한테 납품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매출이 또 나옵니다. 네. 이 세 개의 합산 1.2조. 그렇군요. 이걸 1.2조. 이걸 지금 한 해. 네. 네.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 이런 지금 반응인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202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후에 예상되는 매출이 1.2조. 네. 가 그려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2년 이렇게 보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키트루다가 정말 시장이 망가졌을 때 바이오시밀러에 의해서 그때도 알테오젠이 얼마를 버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서 이 약은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가 절대 아닐 거라고 이따 뒤에서 다 근거를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숫자를 먼저 보면
2027년 358억 달러에서 322억 달러로 네. 바로 특허 만료되자마자 이제 혈관 주사 제형이 약가가 인하돼서 출시되니까 네. 피하 주사도 약가를 28년부터는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인하를.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매출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2033년까지 5년 동안 전체 매출액이 52% 감소하는. 반토막 날 걸로 네. 보신 거네요. 네. 굉장히 빡센 추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얼마를 받는다? 7,700억을 받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이 숫자에서 두 개 기업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셀트리온 영업이익.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입니다. 아, 작년 한 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1,000억 원을 영업이익을 네, 달성하고 네.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원이 넘어가고요. 아, 셀트리온이 현재 영업이익 6천억에서 7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40조. 알테오젠의 현재 시가총액 13조 원은 이 숫자가 달성됐을 땐 완전히 다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잖아. 네.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연구원님은 확신도가 높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27년의 숫자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할인을 얼마로 해줘냐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네. 네. 이 1조 컨센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동의가 얻어지는 구간이 어디냐? 저는 26년일 걸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26년에 알테오젠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3,500억이 한 번에 꽂혔다. 그러면 27년 1조 컨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그땐 알테오젠을 사기 모두가 믿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면은 가치는 이미 주가는 많이 이미 올라 많이 있겠죠. 올라 있겠죠. 그래서 전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도 설명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키투르다가 안 줄 것 같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제 이 키투르다라고 하는 약물은 현재 항암제잖아요. 항암제. 네, 이 항암제는 감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약가가 아무리 낫다 한들 유효성과 부작용이 만약에 피하 주사에서 더 좋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알테오젠을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큰 근거로 설명드리는 게 이게 단순 제형 변경 기술이 아니다. 유효성과 부작용이 개선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이면 네. 좀 싼 거 먹어도 야 그래도 야 버텨라 야 감기 뭐 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암제니까 그죠? 제 목숨과 직결되는 의약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것보다 덜한 제품을 그렇죠. 선택하시겠죠. 의사가 명의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근거로 설명드리는 게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세 번째 장점.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투약 편의성, 네. 두 번째가 시밀러 방어였잖아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유효성과 부작용 동시 개선입니다. 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이제 잘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가는 물질은 똑같은데 이걸 혈관 주사로 넣을 때랑 피하 주사로 넣을 때랑 약효가 다르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 근거로 요 세 개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알테오젠은 전 세계에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하나 있습니다.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빅파마들하고 혈관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잘 바꿔서 현재 출시한 기업입니다. 요 다잘렉스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기업의 혈액암 치료제고요. 티센트릭은 이제 로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빅파마의 이제 항암제고, 옵디보는 BMS라고 하는 회사의 항암제인데 보시면 혈관 주사를 넣을 때보다 피하 주사를 넣을 때 생존율이 개선됩니다. 티센트릭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옵디보 같은 경우 지금 PFS 이게 무진행 생존율인데 암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기간을 뜻해요. 무진행 생존율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MOS 요거는 이제 OS는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생존을 뜻합니다. 전체 생존율도 올라가요.
말이 안 되죠. 네. 같은 약물인데. 네.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몸에서 효과적으로 워킹했다라고 하는 것을 30% 이상 종양 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객관적으로 이 항암제가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반응률 이러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30% 이상 종양 감소를 일으킨 환자의 비율인데 보시면 다잘렉스, 티센트릭, 옵디보 모든 제품이 더 올라갔어요. 그 정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부작용 보시면 지금 다 줄었네. 줄었습니다. 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이 단순한 제형 변경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약이 아니다. 네. 이게 중요하네요. 항암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 주사가 선택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이게 사기 아닌가 이거. 네.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적당히 좋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은 없어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아요 이러면 모르겠지만 둘 다 좋아요 이러니까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10번 그림을 보시면 제일 쉬운데 네.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혈관 주사입니다. 인트라베노스라고 해서 이제 네. 혈관 주사를 뜻하고요. 서큐테니우스를 이제 SC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SC. 이게 초록색입니다. 네. 우리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 혈관 주사를 투약하게 되면 혈관으로 약물이 이동돼서 심장으로 간 다음에 전신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니셜 버스트가 일어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가 보시면 파란색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워킹하는 에피커시 레벨, 유효성 레벨은 여기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너무 높아지는구나.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이 면역 반응이 뭐냐면 항암제는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투약받은 물질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우리 몸이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도와주려고 한 네. 아군인데 적이라고 인식하는구나. 그럼 다음 투약 때 어떻게 되냐? 이 항암제가 몸 안에 들어오면 빠르게 없어집니다. 안 받아들이는구나. 네. 이 몸이 또 이게 다 삭제합니다. 삭제해서. 이게 뭐냐? 항암제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 이런 식으로 발생되거든요. 두 번째, 혈중 약물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피하 주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유효성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4개의 그래프 보시면 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유효성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네. 이게 피하 주사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 기전입니다. 아니 뭔데 도대체 그거 주사로 뭔데 그랬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연구원님 아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연구원님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로얄티도 뭐 몇 퍼센트야? 뭐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생각과 연구원님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로얄티 비율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1%, 2% 로우 싱글이냐 아니면 4%, 5%의 한 미드 싱글이냐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 1에서 2%냐 4에서 5%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0.5%당 연간 1,000억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1%에서 5% 정도 받겠지라는 컨셉은 올해 코스피가 1,000에서 5,000 사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이제 최소 4%는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 근거를 설명드리려면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처음에 머크하고 비독점 계약 중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비독점이라는 게 너 말고 만약에 혹시 다른 사람도 알테오젠이랑 계약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면 나만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테오젠에서는 머크가 처음에 계약서 제안이 왔을 때 우리 너네랑 독점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랑도 또 계약하고 싶다. 왜냐면 키트루다라고 하는 물질이 28년에 특허가 끝나면 머크가 혼자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같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머크랑 비독점을 체결하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알테오젠하고 키트루다 피하수사 제형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기존 계약 조건이었어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머크 전체 매출액의 50%가 키트루다입니다.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계약 독점을 하지 않으면,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머크는 나락으로 가버려요. 뺏기니까 이거를. 네. 이게 지금 40조가 달린 돈이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1년이면 40조의 매출이 걸려있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독점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로얄티 비율은 비공개 공시로 나왔어요. 이게 또 독점 계약이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는 네네네. 타겟에 대한 독점을 주고요. 타겟 독점. 네, 이것도 일단 처음 기억해 주시고 알테오젠은 현재 품목 독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뷰들이 나오냐면 타겟 독점보다는 품목 독점이 좀 불리하거든요. 빅파마 입장에서. 그래서 할로자임이 5% 받으니까 타겟 독점으로 알테오젠은 품목 독점이어서 5% 미만일 거다. 아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할루자임이라는 알테오젠의 경쟁사는 타겟 독점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품목 독점인데 이게 둘 중에 품목 독점이 빅파마에게는 더 불리하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내준 거네요, 알테오젠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는 경쟁사들이 이제 4개 정도 있는데 네. 얘네들은 모두 다 PD-1이라고 하는 바이오 마커를 타깃하는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겟 독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BMS의 옵디보는 키트루다 대비 절반도 못 파는 2등 약물이에요. 얘가 근데 이제 키트루다를 이겨보겠다고 할로자임하고 이 PD-1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네네. 이 타겟 독점을 한 거죠. 그러면 머크는 키트루다를 들고 있는데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PD-1 바이오마커를 타겟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하, 네네. 근데 그때 BMS가 전 세계 피하 주사 기술 갖고 있는 기업 할로자임밖에 없지롱 이러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2등인데 1등보다 투약 편의성도 개선되고 유효성하고 부작용도 개선되겠네. 내가 너네를 이겨보겠다는 건데 머크가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더니 알테오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알테오젠에겐 천운이었죠. 그러네요. 머크가 할로자임하고 독점 계약을 했으면 2등인 옵디보가 알테오젠하고 계약했을 거예요. 판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옵디보는 얼마예요, 매출이? 옵디보는 지금 매출액이 한 13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나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머크 키트루다가 이제 34조 원 그러면 팔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3배나 큰 애가 찾다가 보니까 있었네, 여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알테오젠은 임상 결과도 없던 피하주사 기술을 들고 있었던 거고 그게 드디어 올해 3상까지 온 겁니다. 2020년 6월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그렇군요. 근데 이 타겟 독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할로자임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D-1을 타겟하는 전 세계 모든 약물들은 BMS를 제외하고는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못해요. 이게 PD-1이라는 게 어쨌든 공격해야 되는 적인 거죠. 네, 이게 어떤 타겟입니다. 타겟인데 얘를 공격하는 어떤 약도 독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게 다르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PD-1하고 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바이오 마커가 또 헐투라는 게 있거든요. 헐투를 동시 타겟하는 이중항체 기업은 할로자임하고 계약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이 되죠. 네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결정한 게 뭐냐? 우리는 그러면 품목 독점까지만 해주겠다. 왜냐면 너네한테 PD-1을 다 주면 우린 PD-1 이중항체 못하고 그러게. PD-1 ADC 못하고 사업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난 마코 말고 딴 데도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의 현재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시면 제가 타겟 바이오마커를 다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헐투도 있죠. 이건 로슈가 지금 독점 중입니다. 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ADC 피하주사 제형의 가장 큰 이제 근거가 되는데 보시면 제가 타겟 바이오마커를 다 정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들의 경쟁 약물들은 다 누구랑 계약해야 된다?
알테오젠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적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적을 뭐 무찌르기 위해 약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약을 누군가 했다. 네. 그럼 이 나머지는 알테오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박인 것 같아. 이게 그러면은 얘는 할로자이면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받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당연히 더 로우지 않겠냐. 아, 그렇지. 네. 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또. 네. 네. 저는 이제 4%에서 5%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일단 가장 명확한 근거는 해외 리포트인데 UBS에서 머크를 커버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키트루다 피하수사 제형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5% 내외라고 명확히 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머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5%라고 이미 해외 보고서에 나와 있고 물론 뭐 보고서가 확실하게는 아닐 수 있죠. 네, 그러나 추정 네. 그것도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지만 두 번째 근거로 만약에 알테오젠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키트루다 피하수사 제형을 또 다른 회사랑 판매한다면 머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네요. 이걸 1%, 2% 계약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박순지 대표님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비독점을 계약하고 다른 회사랑 또 계약을 했을 때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바텀 라인으로 제시하면 돼요. 야, 나 너랑 독점 안 하면 저기 가서 이만큼 팔 수 있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지. 네, 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제시한 숫자가 최소 4% 이상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것도 사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아 주사가 20조 지금 시장 보고 있잖아요. 키트로다가. 만약에 알테오젠이 비독점 상황에서 다른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출시를 한다면 일단 시밀러니까 당연히 약가를 인하하겠죠. 이것도 머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안 좋죠. 만약에 30%를 인하했다. 근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인하할 필요도 없어요. 피아 주사는 머크랑 알테오젠이 계약한 그 회사 두 회사만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 30% 약가 인하를 하고 시장 점유율도 한 30-40%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연매출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하고 계약할 때는 10% 중반대 로열티를 받아요. 한 15%에서 20% 사이. 많이 받네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5조에 한 15%에서 20% 사이를 받는다. 8천억에서 1조 원 사이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러면 1조 원이 20조에 몇 %죠? 5%. 5%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되게 보면 아니 그냥 대충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 3%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치밀한 고민하에 나온 숫자가 4에서 5%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알테오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3상 발표가 가을인데 이게 어쨌든 3상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요? 네. 이제 TD 코엔에서 그 머크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44번째 컨퍼런스 콜을 했고 구글에 치면 그 트랜스크립이 다 나오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머크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전체 생존율이 증가했다. 피아 주사에서. 그리고 그 외 장점들도 확인했다고 머크 본인 입으로 컨퍼런스 때 다 발표를 했어요. 3상 결과가 아직 발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성공을 한 건 기본이고 우리 유효성 증가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3상에서 잘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고 좋아졌다 오히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걸 머크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3상에 대한 리스크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저기 알테오젠 그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뭘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네. LG 생명과학에서 이제 계시다가 박사를 다 끝마치시고 이제 알테오젠을 창업하신 초기 사업에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그리고 ADC 사업 같은 걸 했었는데 2018년도에 할로자임의 특허를 보시고 회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능성으로 이제 특허를 실제로 출원을 하셨죠.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사노피하고 계약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비공개 계약이니까. 비공개 계약이니까. 사노피로 추정하고 있고 20년도에 또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뒤에 2019년 12월에 사노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머크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하주사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진입하려고 이제 설립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특허 회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서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빈틈 특허를 또 알테오젠이 다 묶어버려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외에는 현재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에 대한 특허를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로 머크가 전체 매출액의 50%나 되는 이 키트루다를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거는 머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알테오젠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할로자임은 뭐 pH20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로 부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와일드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글로는. 야생형.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형태의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우리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의 변이체, 약간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변이된 똑같은 활성을 가지는 모든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에 대한 특허를 걸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특허를 피해간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보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28년까지 정말 50%가 전환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키트루다 한에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지 않나. 키트루다는 거의 이제 확실하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도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약속된 어떤 특정 뭐 사업 목표.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추가 기술 이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추가 기술 이전이 현재 빅파마 기준으로 봤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 계약이 머크 이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3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임상적으로 검증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설명드릴 때 두 번째 포인트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키트루다 다음이 바로 ADC입니다. ADC 기술 이전이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6월에서 8월? 네, 지금 기업에서는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셔서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8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도 공시가 안 나온다. 그럼 분명히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다. 뭐 바이오텍들은 항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ADC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이제 피부 독성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보고서로 검토를 했었고 ADC라는 기술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ADC.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ADC 기술을 설명드릴 때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탈모가 많이 일어난 남성분 얼굴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약받으면 이제 드라마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머리 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모근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처럼 매일 분열하는 세포 중에서 모근세포, 혈액세포, 위점막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암세포처럼 매일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약받으면 얘네들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백혈구가 다 죽어서 무균실에 가 계시고 위점막세포가 다 죽어서 구토 억제제를 맞습니다. 토하니까. 항암 받으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세포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암은 잘 죽이는데 정상세포도 공격해서 문제인 이 머리 빠진 항암제를 바이오 의약품에 붙여서 유도미사일처럼 암에만 가서 터트려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개발된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이 ADC가 뭐냐면
요 A가 이제 바이오 약품을 뜻해요. 안티바디를 우리가 항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암만 따라가는 항체에다가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머리 빠지는 항암제입니다. 네네네. 얘를 이렇게 붙여서 약물을 투약하면 암으로만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을 이제 드럭 그냥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D. 드러그. 그리고 항체하고 이 머리 빠진 항암제를 붙였다고 해서 콘주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글말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인데 줄여서 우리가 ADC라는 기술로 불립니다.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작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비만 치료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요? 리서치 영역에서는 ADC가 가장 핫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규모의 M&A,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 모두 ADC였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큰 규모의 M&A는 파이자가 시젠을 56조 원에 인수한 사례. ADC 기업.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키투르다의 주인인 머크와 전 세계 ADC 1등 기업인 다이치 상쿄라고 하는 기업과의 29조 원 규모 기술 이전이에요. 반환 없는 계약금만 무려 40억 달러, 하나로 5조를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 또한 그 앞서 파이자가 인수한 시젠이라는 기업에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가 있거든요. 그 제품하고 아까 머크가 다이치 상코를 계약할 때 그 머크의 키트루다 그 두 개를 병용한 임상 결과가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였어요. 그게 이제 방광암 치료제로 임상을 했는데 기존 방광암 치료제는 이제 전체 생존 중앙값,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그 환자의 기간이 1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키트루다랑 그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를 병용으로 같이 투약했더니 31.5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2배가 올라간 거죠. 이걸 체감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 방광암이래요. 의사가 16개월 남으셨습니다. 하던 암이 이제는 31.5개월 남으셨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광암이 단기 생존암에서 장기 생존암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임상 결과 발표되고 전원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와. 방광암이 이제 장기 생존암이 됐다. 암이 자체가 바뀐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부작용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이 확인이 되면서 작년 4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키트루다와 ADC의 병용요법이 FDA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였다. 그러니까 지금 ADC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알테오젠 말씀드리다가 왜 ADC로 넘어가냐면 ADC는 이론적으로는 암세포에만 가서 잘 약물을 터뜨려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정상세포에서 이 약물이 방출이 돼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피하 주사로 전환하면 유효성과 부작용이 또 개선되는 거죠. 이게 또 붙는 거네요. ADC와 피하 주사가. 네. 그래서 플랫폼이네. 피하 주사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알테오젠하고 계약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쿄고 그 기업의 대표 제품인 에너투일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투는 이 제품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헐투를 타겟해요. 근데 제가 아까 허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할로자임이 헐투에 대한 모든 독점 권한을 로슈에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치 상쿄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에너투를 피하 주사로 만들기 위해선 알테오젠에게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박순희 대표님께서 기 제품을 2028년에 전 세계 최초로 ADC로 출시하겠다, 피하 주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 세계 ADC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왜 하필 에너투라고 내가 보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앞서 설명드렸던 로슈의 헐투 독점 계약 상태.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비용. 이 비용이 뭐냐면 지금 키트루다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한 국가당 500억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한테 돈 주는 거 외에도 머크는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임상 비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말인 즉슨 환자 투약 편의성을 위해서 내가 모든 바이오 약품을 피하 주사로 만드느냐? 불가능합니다. 지켜야 되는 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조 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ADC 제품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5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요. 10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킬 만한 것이어야지 바꾸지 지킬 네. 만한 것도 아니면 그냥 혈관 주사 맞아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투로 보고 있는 거죠. 에너투는 2030년도에 매출액 18조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너투도 2033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의 주인공이었던 파드셉이 지금 36억 달러 하나로 한 이제 5조 원 정도 팔 걸로 보고 있는데 에너투 보시면 지금 13조 원. 이게 무슨 뜻이냐? 난 지켜야 될 시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2033년에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네. 2028년에 박순재 대표님이 출시하겠다고 했던 그 일정대로 출시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진입 없이 5년 정도 시장을 내 맘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기간이 보호됩니다. 그러면 에너투는 피하 주사로 전환이 돼서 2028년 출시되죠. 이때 100억 달러 팔 거고 아마 2030년에 130억 달러를 팔 때쯤 50%가 피하 주사로 전환된다면 10조 매출이 알테오젠 기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5% 로열티 받으면 얼마죠? 5천억이네요. 이건 5천억입니다. 근데 ADC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하 주사로 그 전환하는 자체가 이유가 전체 시장이 전환될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18조 원 중에 약 15조 원 정도는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은 7천억에서 8천억 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피하수사 제형으로 최소 벌 수 있는 금액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7,7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너투로 또 7천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총 1.5조까지. 근데 너무 이게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사이즈가 그럼 1.5조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40조인데 네. 지금 14조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아직은 해보면 제가 보고서에는 ADC 피하수사 제형에 대한 그건 넣진 않았어요. 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것까지 넣어버리면은 혹시 또 실망할 것 같아.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네, 있잖아요. 네, 별로 네. 불확실성이 있잖아. 근데 말씀하셨던 아까 이하 여러 가지 근거들에 기반해서 키트루다가 SC로 바뀌는 그것만의 가치를 우리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결과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거니까 네. 그것만 해도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키트루다의 피하수사 제형으로 1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게 시장에서 이제 확인된다. 확인이 되면 일단 지금 계약 조건만으로도 셀트리온만큼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4, 50조 시총까지도 가능하겠죠. 4, 50조 시총까지도 네. 가능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도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도.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밸류에이션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산업에서.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이익률로 됩니다. 보면.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80% 90% 이제 영업이익을 나오진 못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만약에 1조 현금을 벌어들였다. 이건 뭐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허 수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수익성이.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80% 이렇게 찍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놀라는 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엄민정 연구원이 이런 정도의 딥한 이 딥다이브를 하셨다라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좀 더 추가로. 네. 그래도 그 또 기존 계약 중에 또 중요한 계약이 네네네네. 하나 더 남아 하나만 있어서 하나 더, 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오리지널 기업과도 계약을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바이오시밀러 기업하고도 계약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머크가 이거 지키려고 했던 애들이 특허 만료되면은 들어오는 애들인데 얘들아도 우리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에 알테오젠이 공시한 게 있어요. 바로 유럽 최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산도즈, 노바티스 자회사거든요. 산도즈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 1,840억 단계별 마일스톤과 이제 공개되지 않은 로얄티 비율로 보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2개 옵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수 있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을 바로 이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얀센의 다잘렉스라고 하는 혈액암 치료제고요. 네. 이 혈액암 치료제는 이미 할로자임이 피하 주사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주사랑 피하 주사 전체 매출이 2028년 17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얼마가 팔리고 있냐, 피하 주사로. 무려 85%가 피하 주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로자임의 가장 큰 성공 사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하 주사 시장이 전체 시장에 20조 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28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산도즈가 알테오제너와 계약을 왜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에 혈관 주사만 갖고 있는 애들은 이 15% 시장에서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산도즈만이 유일하게 이 85% 시장에 진입합니다. 전체 시장 20조를 얀센하고 산도즈가 둘이 파는 거예요. 키트루다도 20조 시장이었는데 네. 제가 다른 회사가 만약에 시밀러 피하수사 시밀러로 계약하면 연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현금이 바텀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20조 시장이잖아요. 30% 약가이나 30%에서 40% 점유율을 가정하면 얀센의 다잘렉스 피하주사 시밀러를 산도즈가 연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미드 더블 디짓을 얘기했습니다. 15%에서 20% 사이. 네. 그러면 이 제품으로도 지금 매출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오죠? 7천억에서 8천억이 들어와요. 또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이 네. 기술 하나의 특허 하나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키트루다 그리고 에너투 그리고 지금 다잘렉스 피하수사 시밀러 요 세 개의 제품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조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이게 장밋빛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셨던 엄민용 연구원님에게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런 딥한 이야기를 듣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알테오젠에 뭔가 이슈가 생기면 한번 나와서 또 업데이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뭐 여기서 1시간 더 말하라고 해도 1시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왜냐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충격. 세상에 그랬는데 네. 이게 만약에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살짝 이 정도에서 멈춰주고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민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